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게 월드컵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6강쯤 가고 나니까 어떤 예쁨을 받으면서 이렇게 관심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고 그런 상황인데 또 언급되는 선수들이 있고 안 되는 선수들이 있고 또 잘했는데 제가 보기에 좀 잘했는데 조금 덜 관심 받는 선수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제가 보기엔 과소평가되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도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번 대회 때 눈여겨본 선수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생각에 유럽에 갈 만한 선수들 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뽑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관심 덜 받은 선수들 중에 좀 골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전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K리그를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K리그 팬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K리그에 많이 있는 건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선수들도 꿈이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보고 싶고 부딪혀보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선수들의 열정과 또 어떤 실력과 또 이 유럽 구단들의 어떤 그 필요성이 맞물렸을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유럽 진출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유럽이 관심을 가질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선수를 유럽에 대승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종류가 적절히 주어져야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게 싫으면은 자유계약으로 나가면 됩니다. 사실은. 계약을 1년, 2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불안하더라도 FA로 나가서 이적료 없이 나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이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건 아닌 걸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빅리그에 갈 만한 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일단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꼽고 싶은 선수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황인범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뭐 손흥민이라던가 이강인이라던가 이재성이라던가 빅리그에서 이미 뛰고 있는 선수들은 사실은 뭐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그들 경기가 계속 이제 출전을 하고 경기 나서고 있으면 다른 팀들이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축구에서 이제 그 주류 5대 리그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선수들 중에 얘 왜 이렇게 잘해? 라고 해서 다른 팀들이 구단에서 관심 가질 만한 선수라 그러면 저는 이번 우리 대표팀에서는 당연코 황인범 선수가 1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장 큰 관심 받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를 황인범 선수한테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황인범 선수를 이번 대회에서 정말 좋게 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중원 구성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팀이든 미드필더에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기 마련이고 우루과이도 중원이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뭐 가나도 말할 것도 없고 포르투갈도 중원이 당연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중원이 강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4대6, 4대6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잘하려고 하면 사실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기 마련입니다. 왜냐면은 수비할 때도 도움을 줘야 되고 공격할 때도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볼을 제일 많이 잡아서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수비수들은 좀 상대적으로 뒤에서는 접근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조금 수월한 면이 있는데 안 그래도 압박 강도가 높아진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에서 얼마나 싸움을 잘해줄 수 있느냐 공을 지켜낼 수 있느냐 혹은 이 선수들하고 수싸움을 벌일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했던 대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그 흔히 말하는 뻥축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다운 스타일을 유지하고 또 동시에 이제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원 구성이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제일 칭찬하고 싶은 것들은 공을 안 뺏깁니다 일단. 이 공을 안 뺏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신체적으로 강한 선수들이라 그러면 그냥 오는 거를 뭐 팔로 막는다거나 몸으로 막는다거나 할 수도 있지만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경기를 한번 잘 다시 보세요. 그 저 A매치가 또 있을 테니까 볼이 오기 전에 굉장히 그 페이크를 자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아놓는 척하면서 이쪽으로 받아놓는다거나 공 없을 때 움직임들이 굉장히 페이크가 잘 돼 있고 움직임 자체도 좋고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밑에 들어오는 거를 잡아놓을 때부터 상대 수비를 떼어놓고 잡는 것들이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빅리그에서도 충분히 볼을 지키면서 중원에서 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황인범 선수가 원래도 킥이 좌우 오른발 왼발 다 좋은 선수니까 그 킥들이 이제 적절하게 나오면서 좌우로 찢어주는 패스들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2019년, 18년, 19년 때 이제 황인범 선수가 처음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왜 되도 않는 전진 패스를 하냐라고 했지만, 그거가 이번 대회에서는 역시 황인범이 하는 전진 패스가 질이 높구나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전진 패스를 못한, 그러니까 전진 패스를 그 프로 레벨에서 혹은 더 높은 레벨에서 어 전진 패스를 그렇게 수루 패스를 찌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순간적인 길을 보는 것도 재능이거니와 그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또 있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또 평소에 많이 성공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황인범 선수는 그런 걸 하는 데에도 예전에도 되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도가 많은데 그만큼 안 먹히니까 또 많은 팬분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라는 말씀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매번 성공하는 게 제일 좋지만 성공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역습 위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껴야 될 필요성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못하는 선수는 영원히 못할 수 있는데 황인범 선수는 예전부터 해왔던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딱 갖추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하는 것들이 어떤 때는 과해 보일 때도 있지만, 황희찬 선수 같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우리나라 황희찬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전 때 그렇게 기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인범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재능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수양문에서 너무 좋았던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우루과이전 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뭐 어느 팀에 프리미어리그나 뭐 독일을 선호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팀에 가더라도 야 이거 먹힐 것 같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 예전에 베르나르도 실바 있잖아요, 포르투갈에. 우리나라 경기도 나왔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AS 모나코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때 AS 모나코가 17, 18년, 2017년, 2018년 시즌이었나? 그때 챔스 4강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음바페가 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음 시즌에 맨시티로 이적하고 조금 부침을 겪고 있을 때그 베르나르도 실바 은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르디미 맞나? 레오나르도 자르디미였나? 다른 지도자였나? 포르투갈 때 지도자였나? 어쨌든 어떤 지도자가 말했던 게 베르나르도 실바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그게 되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작은 선수들 있잖아요. 조금 작고 신체적으로 특별하지 않은 선수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다비드 실바라던가 베르나르도 실바라던가 뭐 그런 유형의 선수들, 조금 아시겠죠? 기술적이고 공도 잘 안 뺏기고 되게 좋은데 빠르지는 않고 막 또 힘이 강한 선수도 아니고, 그런 선수들이 최근에 보면은 어떻게 먹고 사냐면 활동량으로 먹고 살아요. 그냥 공격할 때 한 명 늘려주고 수비할 때 한 명 늘려주고 하는 걸로 다른 식으로 기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선수를 100% 제압하지 못하지만 괴롭혀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선수들의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편해지니까 체력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여하는 방식이 얘를 1대1에서 완벽하게 수비할 때 같은데 얘를 완벽히 제압한다거나 공격할 때 얘를 완전히 내가 1대1로 뚫어서 얘를 제압하는 거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 숫자 싸움을 더해주면서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을 짰을 때 1대1이 강한 선수만 막 질비해 있는 것보다 1대1이 좋은 선수가 있고 잘 도와주는 선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황인범 선수가 보여주는 활동량이 정말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유럽에 있는 스카우트들이 제가 보기에 눈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황인범 선수는 빅리그에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로 웬만한 중위권 팀에 가면 그 볼줄로 핵심이 될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독일 스타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독일이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좋은 선수 그쪽에 있으면 되게 잘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럽의 빅리그로 이제 올림피아코스에서 넘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였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얘기가 그렇게 궁금하시겠냐마는 그래도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선수는 요 선수입니다. 네. 가장 핫한 선수죠. 네. 조규성 선수인데 저는 조규성 선수가 사실은 제가 그 안양 때도 가끔 지켜봤죠. 가끔. 네, 왜냐면 이제 부천 상대하고 할 때 가끔 뭐 보거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한창 소문이 좋게 나 있을 때 경기를 좀 보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조규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실력이 느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전북에 있을 때는 또 되게 자주 봤죠. 왜냐면 전북 담당할 때였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만 해도 조규성 선수가 지금 같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중앙에 갖다 놓으면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보라이스 감독이 그 조규성 선수를 측면에 갖다 놨죠. U22 카드로 쓰긴 쓰면서 잘 뛰고 뭐 다부지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측면에 갖다 놔서 이제 뭐 전반 끝나고 빼고 이런 정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확고한 주전은 아니었죠, 전북에서도. 근데 지금은 딱 들어오면 웬만한 외국인 선수 못지않은 어떤 그 9번으로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임무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처음에 전북에 갔을 때랑. 근데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조규성 선수가 성장이 빠르다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안양에 있던 조규성 선수를 기억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좌충우돌하는 느낌이었어요. 팔라시오스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저돌성으로 상대 수비수들의 그 어떤 예측을 깨놓을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막 달려드는 거야? 다부진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항상 박살을 내고 다니던 느낌이었는데 이게 K리그 1에 와보니까 그것만으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더 거칠고 더 강하고 더 기술적으로 능숙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중앙에서 못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측면으로 가게 되고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 가담이라던가 모라이스 감독이 그런 건 잘했으니까 그런 쪽에 조금 많이 눈을 떴었고 그게 또 강팀에서 뛰는 법도 익혔을 것이고 근데 그때가 약간 좀 잠잠한 한 해였다 그런다 그러면 이 그 상주 아니 김천에 가서는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장점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최근에 조규성 선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이 선수가 9번으로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많이 떠올리는 거는 조규성 선수가 등지던 거랑 헤딩 따는 거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조규성 선수가 그런 단순한 장점이 있었다 그러면 지난 시즌 득점왕이라던가 또 득점왕이 더불어서 도움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격 포인트들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그 외국 스카우트들이 개눈깔이 아니었으면 조규성 선수의 다른 장점을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조규성 선수가 이제 K리그 경기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 몸을 진짜 잘 돌립니다. 라인 타는 걸 진짜 잘 타요. 그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진짜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득점 2골 다 넣을 때 보면 그 이강인 선수 딱 크로스 깍 잡히자마자 수비 2명 사이로 딱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격수로서 어디에 공이 떨어지면 위협적인지를 딱 알고 있는 거고 지난 그 이번 시즌 K리그 경기에서도 그 FC 서울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 같은 데서 라인 깨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딱 공 잡아주고 연결해준 다음에 뒤로 돌아뛰면서 약간 U자 형태로 돌아뛰면서 수비 라인, 옵사이드 라인, 최종 라인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면서 몸을 미리 골대 쪽으로 돌려놓고 자기 앞에 패스가 들어오게 움직이는 거. 네. 제가 이제 그 제가 리뷰했던 경기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조기성 선수 그 김천 경기를 보시면은 조기성 선수가 항상 몸을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골대를 보고 있으면 등지는다는 거죠. 그때 등지는 건데 등지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항상 골대 앞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수비수들이 대처하기가 쉬우니까 어떤 때는 등지는 걸로 잡아주고 내 옆에서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볼을 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규성 선수가 공 지켜주는 동안에 뭐 손흥민이라던가 이재성이라던가 뭐 황희범이라던가 뭐 황희찬이라던가 나상호라던가 나상호 선수랑 같이 뛴 적이 없나요? 어쨌든 이런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연결해줄 수 있는 플레이들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혼자서는 10명, 뭐 2명, 3명 제끼는 게 힘드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등지면서 시간도 끌어주고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본인이 득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골대를 등지고 서 있으면은 득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내 뒤에 수비가 붙어있고 등을 쥐고 받으면 돌아서면서 터닝슛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이 선수를 속여야 되고 속여가지고 내가 몸을 돌려야 되고 돌리는 동안 발이 들어오면 그걸 또 피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몸을 미리 돌려놓은 상태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골대 앞에서 딱 내가 수루 패스를 받아가지고 득점을 노리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훨씬 더 수비한테는 까다로운 일이 되죠. 수비는 그때는 조기성 선수는 몸을 돌려서 앞으로 뛰어가지만 수비 선수들은 몸을 돌려서 뒤로 돌아가서 뛰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스피드 싸움에서 조기성 선수가 유리해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결국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영리한 플레이들이 필요한데 그게 김천에서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기성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수의 장점이 진짜 많아요. 등주 잘 지죠. 헤딩도 잘 따죠.
그다음에 돌아서 뛰는 상대방 뒷공간 침투하는 거 잘하죠. 그 다음에 수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싸움도 잘해요. 그런 기싸움 같은 것도 절대 안 지죠. 그런 것들이 굉장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빠따가 좋습니다. 또 슈팅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사실은 오른발 왼발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또 유럽에서 중소리그 제가 보기엔 뭐 중소리그 중소까지는 아니고 좀 중위권 리그들에서는 충분히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을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군침을 흘릴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왜냐면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다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스타성을 좀 입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도 좀 볼만한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뭐 듣기로는 이미 뭐 유럽에서 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가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네, 사실은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조규성 선수한테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도 유럽에 가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말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머지는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어찌됐든 조규성 선수도 역시 유럽에 도전을 해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다. 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선수들하고 견져보면서 오히려 본인을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뭐 유럽에 나가야 된다라고 아까 약간 유럽에 나갈 만한 선수라고 하면서 뭐 K리그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우리 팬들로서 붙잡고 싶은 거 팬으로서의 마음인 거죠. 사실 팬으로서의 마음인 거고 제가 만약에 아는 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럽에 꼭 나가보라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월드컵에서 느낀 거지만 좋은 선수들은 확실히 좋은 선수라고 싸우면서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뭔가 다른 경험들을 해봤을 때 내가 여지까지 알고 있던 경험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있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추어 축구에서도 사실은 느껴요. 그런 거를 약간 저는 순수 아마추어니까 동네에서 뭐 공 좀 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정도 차던 사람인데 약간 선수 출신들하고 차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들하고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결국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조규성 선수는 나이도 어리고 지금 군 문제도 해결이 돼 있고 본인이 해결을 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북 팬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워낙 잘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주전으로 뛰면서 조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들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제가 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보니까 또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충분히 다 평가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장 솔직히 의외였고 박수를 많이 쳐주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입니다. 김문환 선수입니다. 저는 김문환 선수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면 김문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 알고 있었죠. 왜냐면 저도 뭐 아시안 게임을 직접 취재를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김문환 선수가 그때 되게 잘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뭐 부산도 이제 2부 리그에 꽤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뭔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선수들하고 싸우면서 성장한다는 거를 보여준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김문환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지금 만약에 기자였다 그러면 김문환 선수는 인터뷰를 꼭 한번 해보겠다고 전북에 먼저 연락을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인터뷰들은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런 때 진짜로 제가 예전에 기자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갔다 오면은 김민재 지금 마음 봤을 때 뭐 국내에 있는 선수들 중에 뭐 황인범 이런 선수들은 진짜 막 불이 날 거고 조규성 선수 마찬가지고 김진수 선수 마찬가지고 좀 국내파 선수들 중에는 좀 불이 날 만한 상황인데 김문환 선수 사실 제가 보기에 좀 조용한 것 같거든요. 조용한 상황인데 이런 때 저는 꼭 인터뷰를 가는 타입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가면은 김문환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갔어요. 그래서 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세계를 경험해보니 어떠시던가요? 라는 걸 꼭 물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대회가 김문환 선수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김문환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장점은 굉장히 공격적인 면에 이제 많이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원래도 윙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3백에서 윙백으로 되게 적합하다는 느낌을 많이 줬던 선수고, 포백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는 게 사실이었다고 생각해요, 수비적으로는. 근데 전북에 오면서 3백, 포백 오가긴 했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꾸준하게 또 경기도 뛰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어 조금 실력을 키워왔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에 막차를 타고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우루과이전부터 어떤 본인의 장점을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뭐가 이렇게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김문환 선수가 예전하고 다르게 느낀 게 뭐냐면 거리 유지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김문환 선수가 원래 발이 되게 빠르잖아요. 발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물론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측면에 있는 윙 플레이어들을 잡기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힘이 좋진 않지만 빠르니까. 근데 이게 수비라는 게 발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격이 발이 빠르면 많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수비는 속아버리면은 이미 뭐 체중 이동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당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 김문환 선수가 이번에는 그 거리 유지를 진짜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 상대로도 쉽게 무너진 장면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발이 빠르니까 뒤로 그냥 툭 치고 뭐 달려가는 거는 제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자신감이 일단 있고 거리 유지가 잘 되다 보니까 상대가 쉽게 돌파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타고난 활동량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격하고 수비를 다 오갈 수 있는 선수고, 최근에 이제 풀백들이라고 하는 게 공격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비도 잘해야지만 공격을 또 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번 대회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풀백들이 올라와서 공격 풀어줄 때가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전 때도 칸셀루랑 자꾸 달로 올라올 때마다 우리나라 고전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풀백들의 공격가다. 우리나라는 어제 그 아시아 무대에서 많이 썼었죠. 최종 예선 단계에서 풀백들을 전진시켜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그런 의미를 봤을 때 김문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공격적인 재능,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장점이었다고 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수비는 해줘야지 수비수로 쓰죠. 근데 이번 대회에서 그런 어떤 수비적으로 나 이만큼 성숙해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대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뭐 손흥민,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 사실은 이제는 유럽에서 다시 부르기에는 조금 늦었다고도 생각이 드는 베테랑 선수들이 있죠. 김영건 선수라던가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불러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겠지만, 30대 이제 중반에 접어든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는 조금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보다는. 왜냐면 같은 이적료를 주고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수들도 이제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김문환 선수나 조규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는 다 이제 20대 중반으로서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조규성 선수가 초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드는 상황에서 이 세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기를 좀 누구 좀 데려갈까라는 눈으로 봤던 선수들이라 그러면 이 세 선수가 조금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데려갈 만한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신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근데 김문환 선수가 이제 LAFC에서 들어올 때 전북에서 좀 이적료를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주려고 그러면 또 상당한 정도를 내놔야 될 텐데, 그 정도를 내놓을 만한 팀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좀 듣게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세 선수가 제일 좀 높지 않겠냐, 가능성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수들은 뭐 유럽에 뛰고 있는 선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안 나왔거나. 자, 이 정도면은 약간 제 나름대로 꼽은, 비교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아니지, 조규성 선수는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찌됐든 비교적 그래도 조금 덜 주목받았지만, 혹은 유럽에 가야 된다고 얘기가 덜 나왔었지만 가야 될 것 같은 선수 3명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직 시험이 또 안 끝났는데, 시험 끝나고 이제 월드컵 결승까지 다 끝나고 나면 한번 해보려고요.
월드컵을 총평하면서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 대표팀 지금 감독 선임하고 관련된 어떤 철학의 문제, 축구 철학의 문제, 그것까지 한번 엮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긴 합니다. 네. 뭐 나중에도 듣고 싶으시면 기대해 주시고요. 조만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